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모님이 없는 집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친구가 고3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약간 기묘한 이야기네요. 학교에서 야자를 마치고 학원까지 갔다가 오면 한시라네요. 학원에서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당시는 금요일이었고요. 놀투도 없는 고3은 그냥 금요일이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더랍니다. 갑자기 집에 가기 싫어졌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다음 날 학교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는 가야 했으니 그냥 탔답니다. 10층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기분이 아주 이상하더랍니다. 집이 음침하다고 할까나? 불이라곤 수족관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밖에 없었으니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답니다. 거실을 쓱 지나치는데 베란다에 사람이 서 있길래 놀라서 쳐다보니 엄마가 베란다 밖에서 이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더랍니다. 아, 깜짝이야. 거기서 뭐 하는데? 오늘 가게 빨리 닫았어? 평소에는 친구가 들어와서 씻고 나와 간단히 간식을 먹고 있으면 어머니가 가게를 닫고 오셨는데 먼저 들어와 있으니 오늘은 가게를 빨리 닫았나 보다 했죠. 그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려는데 냉장고 앞에 쪽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아, 맞다. 엄마 오늘 놀러 간다고 했지. 참나, 아들은 공부한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그러고는 자러 들어가려는데 친구는 얼른 베란다를 봤습니다. 역시 엄마가 밖에 서 있는 겁니다. 놀라서 다가가던 친구는 문득 제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생긴 건 엄마가 맞았는데 무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정말 소름 끼치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사람 눈치고는 눈이 너무 크더래요. 소름이 쫙 돋더니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랍니다. 사람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엄마가 아니란 걸 느꼈죠.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직장이 있으셔서 주말에만 집에 오시고 위로 형은 대학생이라 자취를 하고 있었죠. 즉, 집에 혼자였던 겁니다. 일단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더랍니다. 계속 베란다 밖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금살금 현관으로 이동했답니다. 그런데 베란다 밖에 그것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거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만 살짝 돌리면서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데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오줌을 지릴 것 같더랍니다. 다행히 현관은 잠기지 않아서 손잡이만 돌리면 바로 나갈 수 있었죠. 고개도 못 돌리고 계속 그것을 쳐다보면서 객걸음으로 옆으로 살금살금 움직였죠. 시선을 떼면 갑자기 그것이 베란다 문을 열고 달려들 것 같아서 시선을 못 떼겠더랍니다. 현관까지 대략 10걸음 안쪽으로 남았을 때 달려서 현관을 열고 계단으로 광속으로 달렸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고 땀은 줄줄 흘렀지만 귀는 발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혹시 쫓아오는 발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그렇게 순식간에 1층에 도달했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형과 경찰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교복 주머니에 있었던 겁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나온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경비실 아저씨에게 말하는 것뿐이었죠. 밖으로 나와서 관리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문득 자기 집 베란다를 봤죠. 아, 그런데 그것이 베란다에 아직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진짜 눈물 흘리며 관리실까지 맨발로 뛰었답니다. 경비실에 있던 경비 아저씨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자기 집에 누가 있다고 전화 좀 쓰자고 했죠. 결국 형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같이 집으로 갔죠. 그런데 분명 현관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겨 있더랍니다. 자기는 열쇠도 없었는데요. 결국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과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그대로였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고 결과는 아무도 없었죠. 경찰 말로는 아무런 침입 흔적이 없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경찰은 안 믿었죠. 엄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베란다 밖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을요. 그러고 실랑이를 하는데 형이 왔더랍니다. 형이 경찰을 보내고 집에 불을 다 켜고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형의 반응을 예상했죠. 이 새끼가 미쳤나? 헛것 보고 이 형을 이 새벽에 여기까지 불러. 라고 말하며 욕먹고 한 대 맞고 끝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대답은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너도 봤냐? 형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형이 지난주 주말에 반찬 좀 가져가려고 집에 왔었잖아.
그때 넌 학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형 혼자 집에 있었잖아. 엄마는 가게에 있으니까. 슈퍼 가서 담배랑 군것질할 거 좀 사서 집에 오는데 시발 집이 이상한 거야. 분명 거실 불을 켜놓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더라고. TV는 그대로인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불을 켰다. 불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안방 문지방에 서서 날 보고 있는 거야. 문이 한 뼘쯤 열려 있는데 거기 서서 문 사이로 날 보고 있는 거야. 놀라서 들고 있는 것도 떨어뜨렸어. 불도 꺼놓고 아들 놀래려고 그런 건가 하고 과자를 집어들었지. 그런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사람이 육감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다시 딱 쳐다보는데 아직도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눈이 시발 사람 눈이 아니었어. 기억나, 그 눈. 흰자는 되게 많은데 까만 자는 되게 작은 거 있지. 그 눈으로 계속 날 쳐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몸도 뭐 숨지기겠고 소름 끼치고 식은땀만 줄줄 흘렸어. 그 시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문 열린 틈으로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도망쳐야겠다 생각하는데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엄마가 말했어. 얼른 돌아봤지. 진짜 우리 엄마였어. 말하기 부끄럽지만 눈물도 살짝 나더라. 형, 난 울면서 관리실까지 맨발로 뛰어갔어. 아무튼 엄마가 아들,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었지만 난 대답도 못하고 얼른 안방을 봤지. 혹시 엄마한테도 해코지하면 어쩌나 해서.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 진짜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야구 배트 하나 들고 용감하게 안방 문을 슥 밀었어. 엄마는 지켜야겠는 거야. 그런데 안방엔 아무도 없는 거야. 창문도 잠겨있고 혹시나 해서 옷장 문도 다 열어보고 침대 밑도 뒤져보고 진짜 아무도 없었어. 엄마는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있었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이마를 짚어보면서 열은 없는 데라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헛것 봤나 보다 해서 그냥 넘겼지. 근데 너도 봤냐? 우리 집에 귀신 사나봐. 말을 마친 형과 동생은 5분 정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제. 둘뿐인 집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당장 밖으로 튀어나와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했죠. 형이 이야기를 하고 보니 집안에서 그걸 본 2명만 있었으니까 더 무서웠겠죠. 자신들이 본 게 헛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머리가 돌아가는 여자. 시골에 놀러 가기 싫었다. 그래도 갔다. 허름하고 새까만 집 주변으로 어둠이 웅크린 곳. 할머니가 남은 수명을 하루하루 삼키는 그곳으로 나는 갔다. 형이 동행해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방향을 알리는 매미 울음소리도 불쾌했다. 기차에서 내리고 버스를 타고 산등성이를 돌아 겨우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귀신들의 아지트였다. 논두렁 옆에 솟아오른 무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냥 무덤이잖아. 뭘 무서워하냐? 병신아. 형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더니 겁이 없어졌다. 밤에 혼자 다닐 수도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할머니는 더욱 작아진 체구로 우리를 안아주었고 나는 할머니의 주름 속에서 송장을 느끼고 있었다. 시골은 밤이 빨리 찾아온다. 늙어버린 누렁이와 놀다 들어와 할머니가 대청마루에 잘라놓은 수박을 삼켰다. 모기향이 하늘거리며 검은 공기 사이로 아지랑이 진다. 나는 형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어 누워 또한 조각을 씹었다. 할머니, 무서운 얘기 아시는 것 없어요? 이야기 써내는 숙제 있거든요. 기왕이면 반 애들이 놀라 자빠질 무서운 얘기 써내려고요. 형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괜스레 불안해졌다. 할머니의 입이 우물거리며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뱉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서운 건 내 아빠가 전셋집을 나와 월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지 말고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바람에 나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풀벌레 소리도 잠시 멎는 듯했다. 보름달을 검은 구름이 스치듯 지났다. 머리 돌아가는 여자 이야기 그거 아니?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목이 돌아가는 여자라니 저번 달에 본 공포영화 때문에. 한동안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갔는데 나는 원망스레 형을 올려다보았다. 그거 얘기해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당황한 것일까? 뭔가 난감함이 할머니의 얼굴에 비쳤다. 그럴수록 형은 할머니를 더욱 졸랐다. 누렁이가 짖는 바람에 나는 놀라 자세를 고쳐 잡았다.
팬티도 몇 벌 안 가져왔는데 까딱 잘못하면 잘 때 오줌을 싸는 수가 있다. 할머니는 수박 한 토막을 습습 삼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예전에 이 동네에 한 처녀가 살았단다. 할머니의 입술가로 벌건 국물이 떨어졌다. 바로 고개 넘어가면 나오는 곳이야. 한 50년 됐을라나? 처녀가 남자를 알게 되었어. 건장하고 승주처럼 잘생긴 남자였지. 주름진 손이 내 볼을 문질렀다. 문제는 남자가 마누라가 있었다는 거야. 불륜이네요. 형이 크게 말했다. 그렇지, 승호는 그런 말도 아는구나. 그런데 처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남자를 만났던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결국 마누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남자는 사실 도시로 이사 갈 참이었고 외가에 신세를 많이 져서 처녀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죽였겠죠. 그래 죽였어. 처녀를 조용히 불러내서 같이 걷다가 뒤에서 목을 휙 하고 돌렸단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어디서 들었던 모양이야. 하지만 처녀는 머리가 반바퀴 돌아갔는데도 멀쩡했단다. 도리어 남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소리치기까지 했다는구나. 남자는 놀라 머리를 더 돌렸지.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돌아온 거지.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형은 자신의 머리를 돌리는 신용을 하다 인상을 썼다. 못 살죠. 당연히 못 살지. 하지만 처녀는 살았단다. 남자를 밀어내고 달려갔지. 머리가 한 바퀴 돌아간 채로 말이야. 남자는 당황했지. 처녀를 죽여서 어디 묻어야 하는데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 말이야. 남자는 여자를 쫓아갔어. 사실 남자도 무서웠지.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을 거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하면 형이 놀릴 게 뻔하다. 남자가 도리어 죽었나요? 보통 얘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지만 남잔 안 죽었단다. 여자를 쫓아가 잡고 이렇게 할머니는 허공에서 머리를 돌리는 신용을 했다. 한 번 더 돌렸어. 여자는 아직 안 죽고 엉엉 울며 복수하겠다고 소리쳤지. 남자는 큰 소리로 이 귀신년아 내년한테 홀려 죽을 뻔한 건 나다. 하고 외치며 머리를 힘껏 돌렸단다. 이제 몇 바퀴 돌렸지? 3바퀴요. 그래 3바퀴 딱 돌아간 순간 부드득 소리가 나면서 여자의 힘줄이 쫙 빠지더란다. 결국 죽은 거지.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산구석에다 묻었지. 할머니가 워낙 실감나게 이야기하며 담장 너머의 산을 바라보는 바람에 우리도 놀라 시선을 쫓았다. 어둠만 웅크리고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뱉을 뿐이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남자는 도시로 갔단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처녀를 봤다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지. 무섭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었어. 처녀가 살아 돌아왔나요? 아니, 죽어 돌아온 것이지. 그것도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밤길을 걷다 보면 머리를 돌리며 걸어가는 여자가 보인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이렇게 풀고 감으며 길을 걷는 거지.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었어. 그런데 할머니의 흘러내려온 눈주름이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단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 그러다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지. 머리를 돌리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죽는다는 거야.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 할머니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런 대목이 가장 무섭다. 멀리서 잠깐. 갑자기 누렁이가 일어서며 쾅쾅 짖는다. 형도 얼굴이 굳어 있다. 걱정 마. 눈만 안 마주치면 아무 문제 없단다. 길 가다 머리 돌리는 여자 있으면 그냥 피해가면 되고. 농담이죠. 한참 듣기만 하던 내가 입을 열었다. 너 겁먹었지? 또 밤에 오줌 싸려고. 형이 금세 공격을 시작한다. 자기도 무서우면서. 아이고, 연속극 시작할 시간 되었다. 둘이 나가서 모기향 좀 사와. 버스 정류장 있는데 가게 알지? 좀 늦으면 문 닫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다. 할머니는 1,000원짜리 몇 장을 형에게 건넸다. 과자도 같이 사오고. 이런, 버스 정류장까지는 꽤 먼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형은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귀를 한번 후비더니 가자 라며 나를 끌어당긴다. 나는 입술에 수박물을 닦아내며 신발을 신었다. 누렁이가 검은 눈망울로 대문을 나가는 우리를 흘겼다. 형, 안 무서워? 뭐가? 날씨는 좀 후덥지근했다. 등에 벌써 땀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상하게 허벅지는 시렸다. 내가 허벅지를 문지르며 걷자 형이 빨리 오라며 재촉한다. 노은 사이로 난길은 하수도 구멍처럼 좁고 어둡고 길다. 형이 플래시 스위치를 올리고 빛을 이리저리 흔들어댄다. 길게 자란 풀잎이 무릎에 스친다. 우리는 개구리 울음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너 혼자 갔다 와. 나 똥 마려워. 수박 먹은 게 잘못됐나 봐. 형은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가. 빨리 갔다 와. 가게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여기 플래시 들어. 나는 플래시 불빛으로 형이 등을 비췄다. 형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혼자 남자, 개구리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플래시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췄다. 그래도 어둡고 무섭다. 어떻게 여길 혼자 가지? 오줌이 마려워졌다. 플래시를 내려놓고 논두렁에 오줌을 갈겼다. 형은 다시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냥 돌아가면 형한테 맞을 텐데 그냥 빨리 갔다 오자. 플래시로 바닥을 비추며 논길을 따라 쭉 달렸다. 텁텁한 공기에 숨이 막혔다. 이러다 고양이라도 뛰어나온다면 놀라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닐까? 튀어나온 풀에 걸려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 다시 달렸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동굴에 들어온 게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이미 다른 구름에 숨어버렸다. 갑자기 개구리 소리가 잦아들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내 숨소리만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다시 플래시를 비추며 사람 쪽으로 달렸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싶어 물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에 가까워질수록 기분이 묘해졌다. 좀 뒤뚱거리며 걷는 듯하기도 하고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걷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여자 같긴 한데 나이는 짐작하기가 힘들었다. 플래시로 비추자 여자는 천천히 내 쪽을 향해 걸어왔다. 사타구니 쪽에 신경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돌아가는 여자가 떠오른 까닭이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박동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돌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했는데 다리가 굳은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다. 겨드랑이 사이로 한기가 새어드는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그럴 리 없어.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는 머리를 계속 돌리며 다닌다고 그랬는데 저 여자는 안 그렇잖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는 사이 여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여자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육감으로 알 수 있었다.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 그냥 사람이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는 여자를 플래시로 비췄다. 여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처음과 같은 자세로 걸었다. 어떻게 이 어두운 밤에 플래시도 없이 걸을 수 있지? 동네 사람이면 익숙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여자는 내 걸음 정도 앞까지 다가와 멈췄다. 나는 플래시로 바닥을 비추며 여자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개구리 소리도 귀뚜라미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천천히 내가 알 수 있는 한 천천히 플래시 불빛을 들어 올렸다. 불빛이 여자의 공허한 표정을 비췄다. 그리고 빙빙 꼬여있는 목도 비췄다. 꼬인 피부 때문에 목은 더 가늘고 길게 보였다. 여자는 곧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그렇게 나는 죽었다. 형과 할머니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죽었다. 논두렁으로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죽겠지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병이 너무 많이 퍼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병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어머니의 폐결핵이 유전되어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새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당신은 의사입니다. 이 부부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신 같으면 이 아이를 살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부부를 위해서나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나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에 관한 이론. 귀신을 안다는 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먼저 귀신에 대해 설명하자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생긴 원혼이 아닙니다. 공룡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아예 지구 탄생 때부터 존재했다고 해야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끔 난 누구다, 누구의 복수를 하러 왔다 등의 말을 하는데 그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들과 마주쳤을 경우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들어선 안 됩니다. 그 말들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항상 사람의 등 뒤에 붙어 다닙니다. 아니, 엎여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귀신이 엎여 있는 사람이 기가 센 경우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지만 기가 약하거나 순간적으로 기가 약해졌을 경우,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하게 악화된 경우 귀신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마띠나 흑룡띠 같은 희귀한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더 강력한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은 미치게 됩니다. 또한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 호러 영화에 자주 나오는 오래된 문 삐걱대는 소리나 무당들이 접신을 위해 흔드는 방울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영화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난으로 저런 소리를 계속 내면 더 많은 귀신을 불러오게 됩니다. 2명 이상의 귀신이 사람에게 붙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숲속의 교실. 우리 집에서 한 3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역사가 꽤 깊은 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약 6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물론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도 했지만 그 터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 초등학교에는 특이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숲속의 교실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운동장 옆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고 그 안에 돌로 된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숲속 안의 교실이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엄청 오래전에 생겼다고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 숲속의 교실이 주민들에게 꺼려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도 을씨년스럽지만 밤이 되면 나무가 빽빽해서 불빛 하나 통하지 않고 숲 한가운데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중고등학생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은 더욱 피하게 되었죠. 또 이상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깜깜한 새벽에도 어르신들이 운동하시잖아요.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하시는데 가끔 숲속의 교실 근처로 가서 일명 배치기나 등치기를 하다 보면 그 일정한 리듬에 맞춰 좌우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2번 미스터리한 일을 겪었는데 그중 한 가지 일을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할 거 없으면 심야 영화 하나 보자. 집에서 영화관이 10분 거리에 있어서 집에서 입던 운동복만 입고 자주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때도 친구가 자기는 다 와가니까 빨리 오라는 말에 후딱조리만 신고 뛰어나갔죠. 그런데 빨리 가려면 숲속의 교실을 지나가야 하는데 좀 꺼림칙한 거예요. 지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욕할까봐 늦을 수는 없고 결국 후딱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낮이든 밤이든 매번 지나갈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투덜투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때 벨소리가 착신아리였어요. 그 노래 아시죠? 이상한 오르간 같은 소리 말이죠.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었는데 시겁했죠.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그래서 제가 얘는 오라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촉을 하나 싶어서 지금 가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렸죠. 그리고 뛰었어요. 영화관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나고 영화관 자리에서 영화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벨소리가 생각나서 맞다, 매너 모드 해야지. 핸드폰을 봤는데 매너 모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전화 왔을 때는 벨소리가 울렸는데 이거 매너 모드 되어 있네. 그러자 친구가 언제? 나 너한테 문자만 했는데 빨리 안 오면 전화하려 했더니 금방 왔네. 소름이 목덜미부터 쫙 내려가는 걸 느끼며 최근 통화 목록을 봤는데 전화 걸린 게 없었어요. 누구한테 어디야?
하는 질문을 받았던 걸까요? 누구에게 지금 가? 라는 대답을 했던 걸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방학을 맞아 4명의 대학생이 말레이시아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유명한 초고층 호텔에 묵게 되었고, 운 좋게도 그들의 방은 전망이 매우 좋은 100층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행 첫날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이국적인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죠. 도시의 분위기에 취해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4명의 친구들은 더 즐기기 위해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 자정을 넘겼습니다. 술에 취한 4친구는 비틀거리며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호텔 지배인이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으니 0시 전에 돌아오라고 당부했던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아침 5시까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친구들은 피곤했지만 10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조금 불안한 기분을 안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고요했고 몇몇 층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지만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걸었지만 술기운이 가시며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50층쯤 올라갔을 때 한 친구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피곤도 덜 느껴지고 재미있지 않겠냐고 했죠. 다른 친구들도 이에 동의하며 차례대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계단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귀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던 날, 문득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거실 한가운데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소름이 돋았지만 아직은 크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더 긴장감을 느낄 뿐이었죠. 두 번째 친구는 조금 더 기괴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하며 어느 날 늦은 밤 친구가 혼자 집에 있었을 때 집안의 모든 거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얼굴이 비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는 그날 밤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낯선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 결국 그 집을 떠나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위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이들은 주변에 어둠이 더 짙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차례가 오자 자신도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들었던 학교 괴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으면 교실 창밖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교실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사람은 다음 날 꼭 큰 불행을 겪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들은 서서히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 상황을 재미있게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99층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남은 친구가 자신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나만 무서운 이야기를 아직 안 했네. 그러면 내가 정말 기겁할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게. 친구들은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1층에서 열쇠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그 순간 4명의 친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방 열쇠를 프런트에 맡긴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방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미 99층까지 올라온 상태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했고 아무도 다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이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어둠은 더 깊어졌고 이제는 발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술기운도 완전히 깨어버린 이들은 내려가는 동안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00층에서 내려오는 길이 왠지 모르게 더 길게 느껴졌고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40층쯤 내려왔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계단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저기 아래에 뭐가 보이지 않니? 그의 말에 모두가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친구가 피로와 긴장 때문에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수록 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말없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고 주위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느새 이들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각자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20층쯤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갑자기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내려가겠어. 나머지 친구들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단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이야기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고요한 계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호텔 프런트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텔의 프런트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계단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피로에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100층까지 다시 오르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그 순간 이들의 귀에는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계단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와 낮은 숨소리가 그들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빠르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계단을 오르며 이들은 마침내 99층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이 숨을 몰아쉬며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뒤에서 들려온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방으로 돌아와 그날 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은 밤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들은 다시는 그 호텔에 묵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